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은 농협은행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고,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에 대해서 필기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필기 공부를 하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곳에서 또 쓸 자소서하고 또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연결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실익이 있는 게 뭔가, 이번에 하나은행 자소서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핵심 역량을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개인, 기업 이렇게 쓰는데 이게 상호 되게 교차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이때까지 많이 봐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개인 분야를 쓰게 되면은 기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기업을 쓰면은 개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거의 패턴이죠. 그럼 결국 이 결론은 뭐다?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서에도 또 해당이 되고 면접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 질문에 핵심 역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걸 중심으로 써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면 안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좀 직무 중심적으로 써주는 거를 많이 원하는 것 같고, 면접 때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후기를 이때까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권장사항은 100%는 아니지만 직무 중심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 개인은 좀 그렇다 치고 기업을 한번 봅시다.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 분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 하냐면, 사람들이 WM에서 신탁이나 B나 이런 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자산 관리를 써놓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그래서 와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투자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책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나이스하게 본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뭐냐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CFP 전국 1등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CFP를 전국에서 1등을 하였지만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제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왜 안 썼냐? 털리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없대요. 그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없거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관리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자산관리 쪽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흥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케이스 경험이 많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얘기 여러 차례 들으셨죠? 자산관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그냥 안 하시는 걸로.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써놓으시면 제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면은 제 말대로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물어본 것들 다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는 이제 뭡니까? 기업금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업금융을 보면 기업금융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이면, 그죠? 이런 거 거의 동의어 아닙니까? 입학을 위한 준비나 노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포부,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계획. 자, 그럼 이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 핵심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자격증 중에서 딱 쓰는 게 뭐냐면은 신용분석사. 그죠? 그 다음에 외환 전문점. 그 다음에 CPA 공부했었던 친구는 CPA. 합격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학습 이 정도 쓰겠죠. 자격증. 그죠? 이거 말고도 다른 자격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
뭐 전산 시리즈 이런 것들은 그냥 취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딱 여러분들이 쓰는 자격증이죠. 이거 아니면은 뭐 참고로 여기 보면 CFA나 이제 뭐 FRM 이런 자격증들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더라고요. 두 명 있어요. 근데 둘 다 대학원생입니다. 네, 한 명은 수학 대학원이고 한 명은 금융 대학원입니다. 두 명 빼고는 없어요. 깔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거 정도겠죠, 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제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뽑힌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뽑히는 거는 결단코 아니라고 한 5만 번 말씀드렸죠. 맞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땄다 이걸로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자격증 땄다고 여러분을 뽑을 생각이 없어요.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성장했는지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뭐 배웠어요? 이거 맨날 물어보죠. 여기서 제가 물어봤었을 때 대답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 자격증도 기업금융 분야의 핵심 역량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주된 서술 포인트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마저도 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땄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자소서든 면접이든 자격증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 내세울 게 자격증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미 저 면접관들이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려요. 나는 뭐 상관없어. 난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했고 다 잘 알아. 그리고 실무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뭐 실습 같은 것도 해봤어.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뭐 한 95% 이상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업금융 분야에서. 왜 그러냐? 기업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환 업무를 제외하고, 뭐 외환 업무도 그렇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서.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또는 부모님 또는 친지가 예를 들어서 사채업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 대부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스스로가 경험해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경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접 경험의 거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자, 일단 인턴을 하고요.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걸 씁니다. 아니면 이제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뭐 각종 대사들 있죠. 아니면은 뭐 고객 패널. 근데 사실 뭐 고객 패널도 적극적으로 기업금융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험들이 요거 요 정도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돈을 빌려주는 쪽이 아니고 돈을 빌리는 쪽, 이쪽에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한 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소호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 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기업금융 관련된 경험들은 다 여기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말고 한 게 있다. 기업금융과 관련된 경험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을 거예요. 요걸 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험 말고도 제3의 어떤 핵심 영역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마저도 안 한 사람들도 여기 많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안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자, 그럼 우리가 이 경험이 직접 없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는 뭐 뭔가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1번보다 2번과 3번. 이 3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학습입니다. 여러분이 기업금융에 대해서 직접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자격증도 지금 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자격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학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학습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인된 기관에서 이 학습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베스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검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 뭐 집합, 이건 이제 오프라인이고요. 통신 연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겠죠. 기타 교육증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 교육이라고 하면은 좀 분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내 마스크도 뭐 해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뭐 국제금융추진센터라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주택금융공사의 뭐 오픈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은행에서 개최하는 ECB라고 이코노믹 챌린지 부산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2번은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계속 하시면서 저는 이 증명서를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증명서로 앞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란 말이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는 싱크탱크. 자, 이 싱크탱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종류는 제가 익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뭐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연구소를 제가 직접 언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로 나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먼슬리로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굉장히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은행, 뭐 BNK 금융,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학습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기업금융과 연계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은 요거까지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하고 저한테 이걸 컨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즉각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게 기업금융하고 연계가 된다.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최근에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제 같은 것도 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그 아젠다들을 다 정해뒀거든요.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이거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여기서 예를 들어 얘들이 어떤 아젠다를 다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뭐 AI하고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공급망 붕괴,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분쟁, TCB, 기술 공략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안 맞아. 자 이런 이슈들이 전부 다 영향을 이 기업 운영에 미쳐야 안 미쳐요. 하다못해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가격을 갖다가 납품할 때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기업의 어떤 이익과 굉장히 많이 직결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뭐 아리백 같은 것들 대기업이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자격증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그러신 분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다라고 하면서 기업금융에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터치를 해주셔야지 다른 지원자들하고 이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지어내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재해놓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내용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거보다 내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아젠다를 찾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싱크탱크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 이메일에 뉴스레터를 신청해서 본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데일리로 이제 좀 하셔야 될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종이신문을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뉴스 앱을 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요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 기업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스펙이나 뭐 학벌, 뭐 나이 이런 거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요걸 했다고 하니까 자꾸 어디 가가지고 기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기업 탐방을 가는 거를 뭘 했는데 가서 기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여신심사로 바꿔야 돼요. 왜냐? 기업 분석과 여신심사는 다르다니까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보세요.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회사의 관점입니다. 또는 자산운용사의 관점이죠. 이거는요. 여신심사는 은행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우리는 여신 이렇게 나눠보면은 기업 분석은 뭐예요? 투자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여신 심사는 투자가 아니라 여신을 위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환 의무. 자, 요거 기업 분석에 의한 어떤 투자에 의한 기업 분석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신 심사는 상환 의무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요. 이거는 상환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거는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은 이거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배당을 하게 된다면은 배당을 받고 이거는 배당을 안 받죠. 그리고 이자를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그 지향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참가권, 그죠? 배당을 받고 이익에 대한 참가권 있잖아요. 이거는 지분을 받는 거고 지분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채무 증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지향점은 뭐겠어요? 이거는 기업의 성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BCG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캐시카우가 된다라고 하면 배당에 좀 관심을 둘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성장성에 관심을 두고요. 이거는 안정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재무제표상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에퍼티는 뭐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공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은 은행 다니는데 내가 기업 분석해가지고 투자 쪽을 막 얘기하는 거지. 아, 물론 투자 쪽하고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봐요.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중심으로 본다니까. 자, 그럼 이 여신 심사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여신 심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봐요? 사람들이 비재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비재무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비재무적이라는 측면의 용어도 이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비재무적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재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하는 거는 뭡니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럼 분석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첫 번째, 뭐 안전성은 뭐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 뭐 예를 들어 턴오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시리즈, 뭐 회전율 같은 거, 매출 채권,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죠? 그다음에 유동성은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겠죠.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여신 심사를 합니다. 여신 심사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만약에 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고 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신 심사를 해야 되는 실제 필드에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외감법인입니다. 비외감들 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기관의 그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완전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제표가 완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법인세를 내거나 부가세를 내거나 매출액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적 장부에 다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보지만 이 비외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인들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재무적인 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 이 재무는 과거를 지나가죠. 근데 이 비재무적인 부분은 과거도 있지만 미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비재무적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뭐 일단 얘기해보면은 일단 기술 수준 같은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R&D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특허 이런 것들, IP, 지식재산권, 아니면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노비즈라든지 벤처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연구소를 설립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경영진이나 인력들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공정업계 종사를 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보는 뭐 툴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라이프 뭐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CG, 매트릭스 아니면 마케팅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 STP, OP, 뭐 6C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죠. 이거 말고도 뭐 시장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 이게 진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왜냐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내부 환경 요인 있겠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재료 가격 같은 거, 물동량 처리가 힘들어지는 뭐 공급망의 어떤 붕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운발 채무가 발생해가지고 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은 이게 어떤 그 수주를 받게 된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비재무적인 이 요인들이 실제로 재무적인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이라든지 원재료비라든지
판매 및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어떤 정책, 뭐 카펙스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이유는 기업금융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감안해 봤던 것들을 기업금융을 위해서 지금 지어내고 있죠. 아니요,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전에 그 합격했던 사람들의 어떤 샘플들을 봤었을 때 안 지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지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들을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해야만 하는가? 근데 이것도 겹치면 안 되거든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부산 상공회의소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부산의 상장 기업이라고 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그 기업들 중에서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뭐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업종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시면은 이 지역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시면은, 또는 BNK 금융연구소 가시면은 지역 사업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를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보면은, 뭐 환경 분석 정도가 있고,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탑다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부터 기업을 먼저 피킹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산업과 어떤 매크로에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따져보는 거는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때 무엇을 사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경험과 결부지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리를 했다. 그래서 무슨 탐방을 갔다. 탐방을 갔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아래예요? 아래에서 위에요? 아래에서 위겠죠. 왜냐면 기업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내가 여기 탐방을 갔으니까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됐겠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붕괴가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없는가? 반도체가 지금 공급 물량이 딸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 때문에 뭔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 침략, 이게 실제로 국제 금융시장과 기업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곡물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BNK 금융지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IR 투자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경영 실적 발표에, 자, 이제 보시면은 2022년도 4분기까지 나왔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 부산을 짠 경남 주요현황. 오늘 뉴스 보니까는 창원하고 부산 여기 부전역까지 30분 걷하는 광역철도도 뭐 이렇게 착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이것들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이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동남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인구도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산업들을 다시 좀 살리고 일자리를 확보해야지 청년들도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표는 지금 이 경제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조선, 화학, 그다음 밀양은 나무, 창원은 기계전자, 진주, 사천 이쪽은 우주항공, 부산, 김해, 양산은 자동차, 선박, 기계부품, 철강제, 거제는 조선, 포항은 철강,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인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산업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산업들은 이런 산업들이 되겠죠. 이 산업은 그렇고, 여기서
세 분류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 철강을 제조하는 것도 있고 그걸 받아다가 뭔가 성형하거나 아니면은 유통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또 다양하게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선택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큰 기업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미드 사이즈 되는 어떤 그 중간 기업들, 중견 기업들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작은 기업들도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업들을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기업 분석까지 좋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신용평가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너 왜 이거를 기업 탐방 갔는데 왜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말을 안 쓰고 왜 갑자기 여신 심사를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너 이걸 일부러 지어낸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이게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써놓은 거죠. 근데 이 제조업 말고도 서비스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업, 건설업, 그 다음에 사실 뭐 숙박업 아니면 소호 쪽으로 하면 그 요식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부산을 자료에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조업과 그 다음에 비제조업.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제조업보다 뭐예요? 비제조업이 더 많죠.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도섬에 많고 부동산 진짜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부산에 무슨 건물 짓는다 누군가로부터 파이낸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겠어요? 증권회사에서 하든 네? 아니면 은행에서 하든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이 다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부동산이 12조 원이나 되죠.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이 여신을 분산해서 하거든요. 은행들이. 왜냐? 이거는 여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한 산업에다가 몰빵을 하면 한 산업이 좀 힘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다 돈을 못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 이 은행의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분산해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다가 잘못해서 다 깨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기 다르게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